川崎重工によりますと、去年8月、民間船舶用エンジンの検査データの改ざんが判明したため、川崎重工は外部の弁護士らによる特別調査委員会を設置していました。その調査の中で、2021年までに建造した潜水艦、双竜型や大芸型などのエンジンで、燃費性能に関わる検査データを改ざんしていた可能性が高いことが判明したということです。 전 세계 해양 방산 시장을 뒤흔들 만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의 핵심 전력인 잠수함용 디젤 엔진을 둘러싸고 일본 1위 중공업인 가와사키 중공업이 연비 성능과 관련된 핵심 검사 데이터를 조직적으로 조작해온 충격적인 사실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것인데요. 조사를 통해 2021년까지 제조된 잠수함 엔진에서 검사 관련 부정행위가 적발되었다고 감독기관인 방위성이 공식적으로 보고한 것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가와사키 측은 연비 성능과 직결되는 검사 데이터를 인위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실제 측정된 값을 의도적으로 수정하거나 조작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실제 엔진 성능은 그보다 한참 떨어져 왔지만요. 현재 일본 해상자위대는 총 25척의 잠수함을 운용하며 강력한 수중 전력을 자랑하고 있는데, 이 막강한 잠수함 함대의 80% 이상이 바로 가와사키 중공업이 단독으로 건조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의 파장이 얼마나 클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장 큰 문제가 된 엔진의 경우 가와사키 중공업은 1980년대 후반부터 독자적인 기술 개발을 착수하여 잠수함의 심장을 만들어왔고, 최근에는 방위성의 핵심 파트너로서 차세대 엔진 공동 개발까지 진행하고 있어왔죠.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러한 부정 행위가 단기적인 비리가 아니라 무려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지속되어 왔다는 점입니다. 속인 놈도 묵인한 놈도 몰랐던 놈까지 총체적 난국이네요. 이는 현재 일본 해상자위대의 주력 잠수함으로 활약하고 있는 최신의 다이게이급은 물론 세계 최고 수준의 디젤 잠수함으로 평가받던 소류급과 같은 현역 핵심 함정 다수가 이 조작된 불량 엔진을 달고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는 결코 한두 명의 실무자가 저지른 비리가 아니라 조직 전체가 연루된 구조적인 문제임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인데요. 설계, 생산, 검사 그리고 보고 라인에 있는 수많은 전체 구성원들이 이 끔찍한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했거나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승진과 조직의 이익을 위해 부정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것도 국가 안보와 직결된 잠수함의 심장인 엔진에서 이런 부정이 벌어졌다는 사실은 국제방산 시장에서 일본 제품의 신뢰도를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밖에 없죠. 엔진 성능을 실제보다 부풀려 조작했다면 실제 자망 가능한 시간이나 작전 반경이 제언표에 명시된 것보다 훨씬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작전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치명적인 오류를 야기하며 만약 실전 상황이 발생했다면 잠수함과 그 안에 탑승한 모든 승조원들을 예측 불가능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잠재적 안보 위협인 것이죠. 이에 마치 조각이 맞춰지듯 지난날 일본에 이해할 수 없었던 행태가 하나씩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데요. 작년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잠수함 도입 사업으로 알려진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 입찰에서 유력한 후보 중 하나로 거론되던 일본의 가와사키 중공업이 유일하게 자진해서 입찰을 포기하는 이례적인 사태가 발생했죠. 당초 가와사키 중공업은 캐나다의 노후한 빅토리아급 잠수함을 대체할 차세대 잠수함으로 자사의 최신의 모델인 타이게이급 잠수함을 제안할 계획이었습니다. 타이게이급은 일본 함대 중에서도 가장 최신형이자 최고 성능을 자랑하는 모델이었으며 CPSP 사업팀 역시 캐나다 해군을 위한 매우 유력한 후보 중 하나로 심도 있게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뜬금없이 가와사키 중공업은 납기 문제를 거론하며 이번 프로젝트 참여를 철회한다고 밝혔는데요. 즉 엔진 조작 사건을 묻으려 했던 가와사키는 캐나다의 검증 과정에서 들통날 것을 우려하여 60조 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사업을 시도도 안 해보고 선제적으로 포기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본이 자진 포기한 60조 원 사업의 최종 후보가 최근 확정되었는데, 바로 대한민국의 하나오션, HD현대 중공업의 원팀 컨소시엄과 잠수함 전통 강자인 독일의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즈가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이 밖에 프랑스의 나벨그룹, 스페인의 나반티아, 스웨덴의 사브 등 유럽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방산업체들이 모두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최종적으로 한국과 독일만이 라스트 후보에 오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경쟁자를 물리치고 어떻게 독일과 한국은 최종 후보에 오를 수 있었을까요? 그 핵심에는 바로 잠수함의 자망기간과 은밀성을 극대화하는 AIP 기술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잠수함 AIP 기술은 잠수함이 수중에서 외부 공기의 공급이 없이도 엔진을 가동하여 동력을 얻고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게 해주는 혁신적인 기술입니다. 이 기술 덕분에 디젤 잠수함은 더 이상 배터리 충전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수면 위로 스노클을 올릴 필요 없이 훨씬 오랫동안 수중에 머무르며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죠. 물론 프랑스와 스페인, 스웨덴의 최신 잠수함에도 모두 AIP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AIP라 해서 모두 다 같은 기술력은 아니었는데요. 한국과 독일은 최첨단 팸셀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약 60%에 달하는 높은 에너지 효율과 저온 작동으로 소음과 열 발생이 적어 현존하는 가장 진보된 AIP 기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반면
프랑스의 메스마 방식은 증기 터빈을 사용하는 구형 기술로 효율이 낮고 소음이 크다는 단점이 있으며, 스웨덴의 스털링 기관 방식은 구조는 간단하지만 효율이 크게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죠. 특히 한국은 연료전지 전문 기업 범한 퓨얼셀이 2018년 독일 지멘스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잠수함용 수소 연료전지 즉 펨셀을 상용화하는 데 성공했는데, 이미 장보고3 배치 1 잠수함부터 탑재되어 7년 이상 안정적으로 운용되며 그 기술력과 신뢰성을 입증했고, 기술 개량 속도 또한 매우 빠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프랑스 잠수함 역사가 162년이나 됐는데 한국이 만든 그 AIP 연료전지 못 만들겠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그러나 사실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랑스의 주력 수출 잠수함인 스콜펜급 AIP 시스템은 메스마 방식으로 효율이 가장 떨어지는 구형 기술에 속합니다. 그래서 인도가 프랑스 스콜펜급을 도입하며 AIP의 효율을 지적하면서 자체 개발한 PAFC 방식의 AIP를 탑재하려 했는데요. 하지만 이 개발은 8년이 넘도록 완료되지 못하고 난항을 겪고 있죠. 인도의 PAFC 방식이 40% 수준에 불과한데 프랑스 메스마 방식은 그보다도 효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프랑스가 차세대 기술인 FC2G를 개발 중이라 하지만 문제점이 많아 적용된 잠수함이 단 한 건도 없죠. 여기에 대해 한국은 캐나다에 제안한 장보고3 배치2 잠수함부터는 또 하나의 게임 체인저를 장착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기존의 납축전지를 대체하는 리튬이온 배터리였습니다. 기존의 장보고3 배치 1급 잠수함은 납축전지와 펨셀 연료전지 기반의 AIP 시스템을 조합하며 사용했는데요. 하지만 배치 2급은 에너지 밀도와 충방전 효율 그리고 수명이 훨씬 뛰어난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함으로써 수중작전 지속 능력과 고속 잠항 시간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가 에너지를 전기화학적 형태로 저장하는 고성능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한다면, 펨셀 연료전지는 수소와 산소를 반응시켜 에너지를 직접 생산하는 소규모 발전소에 가깝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편합니다. 한국은 중대형 잠수함에 리튬이온 배터리를 적용한 세계 두 번째 사례이며, 이 두 가지 최첨단 기술의 조합이 바로 한국 잠수함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인 것이죠. 조선 배터리 반도체 기술의 최강자인 한국이 만들어낸 괴물. 이로 인해 캐나다 수주전에서 독일보다 한국이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독일의 타입 212 CD 모델이 연료전지 기반의 AIP를 주력으로 하는 방식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전술적 차이는 실제 작전 능력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기존 배치1 잠수함의 최대 잠항 기간은 약 3주 21일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독일 212 모델도 그 수준이고요. 에너지 밀도가 낮은 납축전지는 배터리가 차지하는 공간과 무게에 비해 저장할 수 있는 전력량이 매우 적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에너지 밀도가 월등히 높은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한 배치2의 최대 잠항 기간은 기존 대비 166%나 향상된 56일에서 최대 62일까지 거의 2배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이는 캐나다 잠수함 요구 조건의 첫 번째 기준을 충족하고도 남는 것이죠. 특히 캐나다는 단순히 잠항 능력뿐만 아니라 수직 발사 체계와 이를 운용할 수 있는 장거리 타격 무장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데요. 2023년 발표된 캐나다 잠수함 대치 사업의 정부 요청서에는 원거리 정밀 타격 능력이라는 핵심 요구 사항이 명확하게 표현되었습니다. 캐나다는 전통적인 정부 동맹 파이브 아이즈의 핵심 구성원이지만 미국, 영국, 호주의 핵잠수함 동맹인 오커스에서는 제외되는 외교적 충격을 겪었는데요. 캐나다 입장에서 VLS를 탑재한 KSS-3 잠수함은 핵 추진 없이도 오커스 파트너들과 필적하는 수준의 전략적 기회를 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특히 세계 최초이자 유일하게 운용되는 재래식 잠수함의 탄도미사일이 킥인데요. 마하 10에 가까운 극초음속으로 수직에 가깝게 내리꽂히기 때문에 현존하는 그 어떤 미사일 방어 체계로도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가장 긴 잠항 능력과 가장 긴 무장 사거리를 동시에 갖춘 한국의 제안은 캐나다가 단순히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것을 넘어 향후 30년 이상의 미래전쟁 환경에서도 압도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잠재력과 동맹 내에서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독보적인 전략적 가치를 함께 구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캐나다 해군 총장 앵거스 탑시가 전세계 최대 크기의 거제 조선소를 방문한 후 이렇게 말하였죠. 여기 와서 직접 보니 한국의 자신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100% 신뢰할 수 있는 조선 역량을 갖췄다. 오늘의 한 줄평. 한국은 겉과 속이 똑같고 일본은 겉과 속이 다르며 중국은 겉과 속이 더럽다. 이생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